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못했었죠. 사실상 잘한 선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지난 경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와 함께 58분에 교체가 됐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평소보다도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공격을 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뺏겨서 2골을 허용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 퍼포먼스가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 좋은 경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풀럼전, 웨스트햄전, 그리고 뉴캐슬전, 이런 경기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미 보여준 게 이번 시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재미를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방 압박을 토트넘이 받을 때, 그럴 때 손흥민 선수를 정말 잘 썼죠. 예를 들면 상대가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는 순간 당연히 메디슨, 베르너, 존슨, 손흥민 할 거 없이 모든 선수가 약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잘했던 건 뭐냐면 라인 브레이킹을 계속하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이 촘촘해지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으로 이제 어떤 메디슨이라던가 이런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 주면서 후방 빌드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다가 후방에서 토트넘이 탈압박을 잘 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에서 직접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베르너, 아니면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한테 손흥민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기록하거나 찔러주는 패스가 나오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 장면이 가장 좋은 예시죠. 크리스탈 팰리스전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아서 볼을 앞으로 전개시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들이 앞쪽에 쏠려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요. 살짝 내려와서. 그러면 이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베르너에게 요 원터치 패스, 이 패스가 나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준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 전이었어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라인을 올려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 약간 달려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이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앞에 붙어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옵니다. 요 좋은 공간에서 탈압박이 되는 볼을 내려와서 받아주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연결고리가 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요 패스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잘했던 거, 그리고 이번 시즌에 축구 도사가 되었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저렇게 중간에서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어떤 게 문제였냐,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토트넘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는 걸 거의 못했었죠.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찔러주는 패스가 좋다라고 한다면 아예 손흥민에게 패스가 안 가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트넘은 늘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봤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로메로, 반더벤, 포로, 비스마, 우도기, 메디슨, 벤탄쿠르,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 경기에서 그 뉴캐슬이 너무나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비수마도 압박을 하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반더벤과 로메로도 압박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뉴캐슬전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뉴캐슬이 이거는 완벽하게 토트넘의 전략을 파악하고 1대1로 압박할 수 있는 전형을 짜왔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버리니까 이게 손흥민을 수비수 한 명이 마크를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손흥민은 공간 침투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두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애초에 손흥민에게까지 패스가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아예 앞에 라인에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1대1로 강하게 붙어버립니다. 이게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수비수가 아니라 두 명의 수비수 정도는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아래쪽에서 토트넘의 선수 한 명 정도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이 선수를 활용해서 빌드업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뉴캐슬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대1로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본인들의 뭔가 전술적인 패턴, 탈압박에 대한 다른 플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뉴캐슬이 1대1로 붙잡아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탈압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는 1대1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초반부터 계속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토트넘에게 전방 압박을 했던 적도 많아요. 1대1로. 그런데 여기서 풀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본인에게 붙어있는 수비수가 한 명 있으면 이 수비수를 제껴내면서 탈압박을 했죠. 그 순간 1대1 탈압박은 한 명만 놓치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토트넘이 탈압박한 다음에 손흥민에게 패스 이런 장면도 있었고 아니면 전반기에는 비수마가 되게 잘했어요. 비수마가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피지컬이 좋아서. 그래서 비수마한테 주고 비수마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수가 압박할 때 돌아선 다음에 전진시키거나 아니면 전진을 하다가 수비수가 본인에게 또다시 붙으면 이때 비어있는 선수에게 연결 이렇게 탈압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좀 내려가 있다 보니까 메디슨이든 비수마든 그런 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토트넘에서 볼을 지켜주는데 가장 좋은 선수가 있죠. 쿨루셉스키. 사실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1대1 상황에서 돌아서는 능력은 쿨루셉스키가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쿨루셉스키가 최근에는 또 부진하면서 주전 자원으로도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에 대한 옵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후방에서 탈압박을 해서 패스가 연결되는 빈도가 매우 적었죠.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볼이 안 올라오니까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숫자를 본인이 내려가서 하나 늘려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최종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서 하프라인을 넘어오게 되면 너무나 리스크가 크잖아요. 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뭐 영리하게 한 명을 일부러 끌고 나오면서 뉴캐슬의 수비가 본인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뉴캐슬이 이런 이제 플랜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흥민에게 붙어버려요. 그 토트넘의 패턴이 단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메디슨이 전방으로 올라갈 때 베르너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뭐 스위칭을 한다거나 뭐 손흥민이 내려오면 누군가는 올라가거나 약간은 다른 패턴이 있으면 1대1 담당을 하다가 이 1대1로 마크를 하던 선수가 바뀌거나 약간 헷갈려서 놓치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거의 비슷해요. 우도기 포로 가운데로 들어오고 베르너랑 브레노 존슨 측면으로 벌리고 비슷하니까 그냥 손흥민도 내려올 때 손흥민을 막으면 돼요. 상대 수비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 이 장면 보시면 비카리오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가 주변을 바라봐요. 패스를 주려고. 그런데 뉴캐슬의 선수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비카리오가 패스를 줄 데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이 내려와서 이 측면 공간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카리오가 드디어 패스 루트를 찾아서 손흥민한테 패스를 주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다가가기가 약간은 불편해요. 다가가 버리면 뒷공간이 그냥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정쩡하게 달려들다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탈압박이 한번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도 비카리오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모든 선수들이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중반부터는 뉴캐슬이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중계화면엔 안 보이지만 뒤쪽에 이미 선수 한 명이 손흥민에게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까지 그냥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해버리자.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비카리오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미 손흥민 선수가 선수 한 명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롱패스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뉴캐슬의 이 1대1 경합, 이런 상황에서는 뉴캐슬 선수들이 먼저 달려나와서 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빌드업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의 히트맵을 비교해봐도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이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페널티 박스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도 있지만 확실히 요 붉은 부분, 많이 움직인 부분이 하프라인쯤에도 많이 생겨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요 앞쪽으로 볼이 안 오니까 내려가서 볼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원톱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라인을 올리기가 까다롭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안 올리면 손흥민의 뒤에 있는 선수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 홀란드, 레반도프스키, 그런 유형의 9번 공격수가 하는 플레이를 잘하지는 못하죠.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버텨준다거나 포스트 플레이어가 되어준다거나, 그런 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후방에서 볼이 안 올라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고, 그리고 뉴캐슬의 파비안 시에어라던가 덴번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을 계속 강력하게 부딪혀버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가 또 나오는 거죠. 그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면서 가져갈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톱을 손흥민 같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쓴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도 틀렸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같은 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썼을 때 이게 무조건 실패다, 무조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탈압박이 후방에서 안 되어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해리 케인 같은 그 9번 공격수를 박아놓고 뻥 차는 거죠. 뻥 차서 그냥 앞쪽에 있는 선수가 받아서 힘으로 버텨요. 버틴 다음에 돌아서서 여기서부터 이제 탈압박. 그러면 뛰어나가는 선수한테 패스. 이거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맨시티도 제주스가 있을 때는 저런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도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안 풀리는 날에는 뺏겨서 골 먹히고, 탈압박을 못하면 역습을 계속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부터 홀란드를 영입하니까 맨시티도 후방 빌드업 안 풀릴 때 뻥 차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달라진 게 빌드업도 잘하지만 빌드업이 안 풀릴 때는 그냥 홀란드한테만 뻥 차도 된다. 이 옵션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원톱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부족하죠.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도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안 풀리는 날에는 예를 들면 손흥민을 측면으로 빼고 원톱 자리에 원래 이제 기대 같으면 히살리송이 버텨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히살리송이 버티는 역할을 생각보다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티는 역할이란 옵션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철학이 너무나 확고하고 본인의 스타일이 되게 날카로운데, 본인의 스타일이 아닌 옵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짧게 패스를 돌리는 축구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선이 굵은 축구도 섞어줘야 상대팀들이 이거에 대처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경기는 뉴캐슬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완전히 틀어막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버티는 플레이라던가 내려와서 받아주는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손흥민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경기로 흘러가게 됐다.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단순한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썼을 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잘했거든요. 공격 패턴이 분명히 나쁘지 않았어요. 최전방에 손흥민이 있을 때 손흥민의 장점은 공간 침투, 순간적인 스프린트, 그리고 오프 더 볼 플레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원톱으로 두면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싸움 이런 거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손흥민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씁니다. 넓게 쓰면 수비가 끌려 나오면 가운데 있는 우독이라던가 포로, 사르,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이 침투하면 수비가 또 끌려 나오면 이제 그때 손흥민에게 공간이 난다.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하면서
이 공간에서 득점을 한다. 이게 손흥민 원톱 활용법이었습니다. 원톱으로 나와서 15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받았던 평가가 손흥민을 저렇게 원톱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 분명히 좋은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술을 늘상 똑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아니, 손흥민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 공간을 내주는 순간 위협적인 찬스가 나온다. 그러면 공간을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보통은 5백을 써요. 5백을 쓰면서 측면으로 끌려 나가도 요 사이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독이나 포로나 이런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침투를 하면서 수비를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낼 선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 나와야 손흥민한테도 공간이 나겠죠? 근데 끌려 나가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안 내주는 수비를 해버리면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손흥민의 원톱, 잘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침투, 못하는 건 크로스 같은 단순한 공격이 올라왔을 때 안쪽에서 손흥민이 달려들면서 제공권 싸움, 뭐 경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측면 지역에서 볼이 넘어올 때 높은 크로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컷백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팀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맨시티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스, 스털링, 마레즈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높게 올리는 크로스가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홀란드를 영입했을 때 좋았던 건 안 풀린다 싶으면 크로스, 홀란드 이걸로 득점을 기록해서 승점을 가져온 게 꽤 되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그런 변화를 가져가기가 힘든 팀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토트넘이 홀란드 같은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키가 크고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뭔가 변화를 줄 만한 카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히샬리송에게 원했겠지만 히샬리송이 좋을 때는 또 그런 걸 해줬거든요. 크로스에 올라왔을 때 머리로 넣었던 장면이 꽤 있어요. 히샬리송도. 근데 히샬리송이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원톱인데 공간이 안 난다. 이러면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공간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도 되게 단순해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측면을 넓게 벌리고 끌려 나오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포로나 우독이 이런 선수들이 침투한다. 정말 이거 하나뿐인 공격 전술이거든요. 되게 명확한데 몇 가지가 없어요. 뭐 아스날이라던가 맨시티, 최근에 우승한 레버쿠젠 이런 팀들은 만약에 우독이가 올라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독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수비가 오히려 가운데로 쏠릴 때 뒤에 있는 선수가 또 올라가요. 약간 다른 플랜을 가져가면서 뭔가 변화무쌍한 이 패턴 플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보시는 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토트넘은 저렇게 하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는데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감독들의 눈에는 얼마나 보이겠어요. 뉴캐슬전도 똑같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2번 뺏겨서 손흥민을 기점으로 먹혔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냐면 손흥민 선수가 뺏기는 과정 자체가 토트넘의 아주 안 좋은 지점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수비 라인을 뉴캐슬이 촘촘하게 만들어놨을 때 요 라인 사이에서 이제 볼을 받을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으로 안 끌려 나오니까 결국에는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줬을 때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 포로,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관리를 하고 뭐 라인 사이에서 이쁘게 볼을 받아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찔러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데브라이너라던가 부페라던가 웨데고르라던가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메디슨이라던가 클루세스키인데 이 두 선수가 또 마침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턴 플레이도 부족하고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좁은 공간에서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도 부진한 상태. 그러다 보니 요 라인 사이에서 손흥민, 베르너,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볼을 받으면 턴오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운데에서 어쨌든 풀어주는 플레이를 그래도 메디슨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 뉴캐슬의 좁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순식간에 압박을 당해요. 근데 이 압박을 당할 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볼을 뺏겼죠. 이 장면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상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거는 잘하는 플레이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못하는 플레이 비교적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 중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좁은 공간에서의 뭔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이 장면에서 뺏깁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이 전방에 너무 많은 공격 숫자가 있다 보니까 뺏기는 순간 후방에 있는 선수의 숫자가 적어요. 한 번 뻥 찼는데 뒷공간이 그냥 열립니다. 토트넘이 공격 숫자를 많이 앞쪽에 배치를 시켰다면 공격 패턴을 여러 가지를 만들거나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뺏겼을 때 역습을 안 당하죠. 수비 숫자가 적으니까. 공격 숫자는 한 6명, 7명까지 엄청 늘려놓고 여기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없고 패턴 플레이도 측면으로 끌어내는 굉장히 단순한 패턴 플레이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끌려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숫자만 많았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없어서 뺏긴 다음에 역습.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저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창의적인 플레이, 그런 거를 해야 되다 보니 뺏긴 다음에 역습을 당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그 실수가 더욱더 크게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공간이 조금 나와야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공간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발휘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단점이 많이 발휘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메디슨하고 요 좁은 공간에서 볼을 주고받는데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오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준다는 게 약간 미스가 났어요. 끊어내자마자 이제 뉴캐슬은 역습. 근데 토트넘의 선수들은 이미 7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명이 올라와 있는 요 지점만 벗어나면 모든 선수가 거의 볼 뒤에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당연히 저조한 퍼포먼스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전술적으로 지난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약간 단순한 전략이다 보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있다. 이것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살펴보면 후방 빌드업도 조금 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으면 어땠을까? 공격을 할 때도 조금 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손흥민도 공간이 나서 더 잘하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들도 공간이 더 많아지고 패턴 플레이도 더 다양해지고 그러면 더 잘할 거거든요.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는 그 충격적인 전술이었어요. 정말 이 토트넘의 그 선수들이 너무나도 과감하게, 너무나도 용감하게 공격 숫자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토트넘 공격진 보세요. 브레넌 존슨, 베르너, 손흥민, 올라와 있는 포로, 올라와 있는 벤탄쿠르, 올라와 있는 메디슨, 여기에 이제 우도기까지 올라가요. 시즌 초반에는 이 포스테콜로 감독이 이렇게까지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도 경기를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공격 숫자가 많아지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정말 혼돈에 빠지면서 토트넘의 공격수를 한 명, 두 명 놓치자마자 실점이 나온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늘상 저렇게 하니까 공격 숫자가 많아도 패턴 플레이가 좀 단순하고 뛰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중앙에 밀집해서 공간만 안 내주면 되는구나. 손흥민 원톱이 공간이 안 난다면 위력이 감소하는 전술이구나. 이런 거를 다른 팀들도 이제 알다 보니까 편안하게 토트넘이 공격 숫자만 많았지 토트넘의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의 부진 이면에는 토트넘의 전술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문제가 깔려 있는 거다. 손흥민 선수를 왜 58분에 교체를 했냐? 이번 시즌에 에이스 역할을 하던 선수를 왜 이렇게 빠르게 뺐냐? 이 뺐을 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못하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의 볼을 잡아서 뭔가 소유를 해야 되고 아니면 후방 빌드업에 차별을 해서 본인이 등을 지면서 볼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역할 자체가 손흥민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넣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그러면 윙으로 배치하고 전방에 다른 선수를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분명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이제 뺀 거 자체가 이제 토트넘의 전술이 약간 단순하게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잘 못하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돼서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그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 못해서 뺐던 거였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빠질 때 뭔가 손흥민 선수를 빼고 다른 전술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전술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브레넌 존슨 넣어서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역할을 맡겼거든요. 근데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랑 되게 비슷한 장점과 단점을 공유해요. 그 단점이 손흥민 선수처럼 버티는 거나 내려와서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뭔가 볼을 받아서 이제 볼 소유하거나, 그게 브레넌 존슨도 장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브레넌 존슨으로 바꿨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던 거죠.